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 마약 관련 뉴스도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데요. 이 배우 유아인부터 재벌 3세들, 또 정치인의 손자까지 이 반복되는 마약 투약 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 관련 내용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의사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로 보여드렸던 이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도 공개가 됐고요. 지금 일단은 범행을 저지른 납치범들은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긴 한데 알려진 바로는 이 납치범 3명이 뭐 가상화폐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이 사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언론에서 한쪽으로 방향을 딱 잡으면 사건 전체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상화폐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하나의 퍼즐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은 제가 본다면 한 3가지 갈래에서 각각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첫 번째 갈래는 이게 112에 신고를 분명히 시민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는 111 종합상황실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재산에 위해가 있으면 코드 1을 이제 발령하도록 그 규칙에 예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코드 1을 발령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출동했는 경찰, 그거를 정보를 받았던 수서경찰서 혹은 강남경찰서, 그걸 서울청에 어떻게 보고했고 그 뒤에 사실 인천, 그다음에 경기 남부, 그다음에 대전청으로 이렇게 쭉 넘어갔을 거예요, 공조가. 그 과정에 혹시 빈틈이 없었느냐, 이게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 영상 보시면 저 안에 차량에 사람이 2명 있었느냐, 3명 있었느냐, 그거부터 따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있었다면 그 공범들이 같이 있었는 것이고, 저 차량에 2명만 있었고 공범 1명은 다른 곳에 있었다면 그 1명이 분명히 사주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청부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벨로스트로 사람 납치하는 거 저 본 적 없거든요. 저 차 저 되게 이렇게 사람 태우기 쉽지 않은 차량입니다. 굉장히 뒤에 해치백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 나오는 특히 운전자의 그 키를 보면 제가 멀리서 보더라도 저 영상으로 보더라도 1m 한 8, 90이 되는 굉장히 건전한 체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런 형태로 차량을 운전했는지 그 부분을 쳐다봐야 되고, 마지막 3번째는 부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봤을 때 부검이라는 게 3가지를 보는데 언제 누가 어떻게 죽었느냐 이 문제니까요. 그러면 언제 사망했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그다음에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혀서 그 3가지가 베이스로 나와야 돼요.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의 원인과 동기를 찾아나가야 되는 거니까 아마 경찰서에서 2시 정도에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좀 지켜보시고, 혹시 저도 그걸 좀 이렇게 유념 있게 지켜봐서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이제 피해자의 시신이 대청댐 인근에서 발견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정이 좀 용의주도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계획 범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일단 건가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계획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나와요. 그 벨로스타라는 차를 딱 타고 뭐 벨로스타가 이 사건이 이용되는 거지 그 차가 뭐 잘못된 차량은 아니라는 걸 시청자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지역까지 가서, 이게 뭐 범죄 지금 수법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지명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가서 차를 렌트카로 바꿔 타요. 바꿔 타고 난 다음에 그 렌트카에서 기본적으로 그 순간부터 경찰의 이제 이야기들은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말 피해자께서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그래서 댐에 간데 이 부분도 조금 독특한 게, 보통 사체를 유기를 할 때 물이 있고 땅이 있으면 물에 버려요. 땅에 묻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게 이 노동이라는 게 장난이 아닌 노동인데 그런 노동을 통해서 이제 묻었다는 측면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중간에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게 보이니까 분명히 이거는 계획적이고, 그 사건이 발생했는 게 11시 46분 저녁이에요. 그 피해자가 나오는 순간에 딱 잡아서 납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피해자의 동선까지 알았다라는 정황들이 보이니까 이거는 뭐 경찰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계획 범죄라면 가장 중요한 게 살인에서는 동기와 계획이 형량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 특히 저는 살인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국가가 목숨 걸고 들여다봐서 그 피해자의 영혼을 달래야 돼요. 그래서 한치의 빈틈없는 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검거된 사람이 3명이에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부 가능성도 이제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봐야 되겠다. 되는데 예. 경찰 역시 추가 공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아직 경찰 정확한 이제 백브리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용의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공범 2사람이 더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사건 보면 지금 뭐 가상화폐라는 걸 보고 가상화폐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공범이 있다면 그 공범까지 일망타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그렇게 납치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빈틈이 없었는지 네. 두 번째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그걸 토대로 범죄 원인과 동기를 밝혀서 이 사건에 가담했는 사람은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필벌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 좀 두 분께 여쭤볼 텐데요. 최근 마약 관련 보도 저희도 참 자주 해드렸고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이제 정말 옛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두 분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마약 실태를 어느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과거로부터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마약 뭐 투약 사건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죠. 예. 근데 그것이 좀 희화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던 것들이 더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2010년 지나면서 이미 그 전체적으로 검거된 마약 사범의 수가 이제 10,000명을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10만 명당 20명을 넘어가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저희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는 뭐 10년이 넘었다라는 거고요. 2019년이죠. 2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주로 50대 필로폰,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이었는데요. 예. 2021년도 마약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비율이 거의 뭐 한 자릿수에서 20%까지 늘어나고요. 20대, 30대의 비율도 마찬가지 10% 이내였다가 거의 한 30%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주로 뭐 범죄성이라고 하잖아요. 일부 뭐 조폭이나 범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일탈 행위라고 보거나 아니면 아주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이었다라면 최근의 조사를 보면 뭐 대학원 졸업자 내지는 뭐 월 수익이 400, 500만 원 이상인 사람에서도 마약 사범들이 상당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부의 일탈 행위에서 일상의 위험으로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은 어떻게 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국가기관에서 한 15년 이상 이런 마약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밝혀주시고 또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또 이렇게 정책화 되었어요. 교수님 말씀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고 예.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약이 얼마만큼 우리 저 시민들 생활에 가까이 와 있는지 아세요? 체감을 못하는데 그쵸? 보도가 점점 많아진다는 그쵸? 건 느끼고 예, 예. 있습니다. 옛날에 학생들이 집에 왔을 때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 내가 공부방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공부방에 이 휴대폰이 있으면 이 공부방으로 마약이 도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이 휴대폰에 있는 특정 앱을 사용해서 직접 구매라 그러죠. 직구 형태로 와서 그걸 집에 받아서 집안에서 마약을 하는, 어떻게 보면 마약이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방 앞에까지 와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이라는 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코카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코카인 잘 안 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필로폰이라는 굉장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마약들이 있기 때문에 코카인이 접하지 않았는데 코카인이 2022년에 45만 그램 이상 우리나라에서 압수가 돼요. 그러니까 최대량이 압수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경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나 아니면 남미에서 그 코카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특정 호주 지역으로, 호주에서 많이 하거든요. 호주 지역으로 넘어가는 어떤 경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그램 중에 우리나라에 뿌려져 있는 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유아인 사건도 코카인을 외국에서 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나라 안에서 딜러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코카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남미 카르텔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폭력배 말씀 주셨는데 뭐 중령방이라든가 야쿠자라든가 삼합 이외에 남미 카르텔이 들어오는 건 또 다른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저는 수사와 형사정책 방향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우 유아인 씨 이야기 나와서요. 네 종류의 이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코카인이고요. 네. 이 보도를 보시고는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요? 일단 이제 사실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은 일반적으로 뭐 성형외과든 피부과이든 뭐 간단한 시술을 할 때 수면 마취로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의사가 처방하는 중독성 의약품에 들어가고요. 코카인은 말씀하신 대로 그 한 번의 투약으로 뇌 안에 있는 도파민을 다 고갈시킬 정도의 가장 이제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는 약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하드코어 마약과 정말 누구든 오남용에 빠질 수 있는 것까지가 다 커버가 됐다는 의미에서는 뭐 그냥 누구든 노출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중독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예.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뭐 과거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주로 필로폰을 한 가지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만큼 가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의 조사를 보면 한 가지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그 중독성 의약품과 마약의 접근성이 올라갔다라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사실은 이게 뭐 중독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치료적으로 진단을 받고 평가를 하고 뭐 이런 개념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처벌을 했다. 외국의 마약 뉴스를 보면은요, 주로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과 관련 뉴스가 나올 때는 보통 어디에 입원했다, 어디서 치료를 받았다, 네네. 뭐 회복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걸렸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뭐 자숙 기간을 거쳐서 다시 복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약을 4가지 했기 때문에 중독성이 더 높아서 처벌을 더 세게 받아야 된다. 이건 넌센스고요. 오히려 얼마나 중독성이 높았고 그래서 얼마나 제대로 치료를 길게 받았고 받아야 하고 그리고 중증도가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로 아주 그냥 뭐 이슈가 되고 끝나고 말기 때문에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게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정말로 진단을 잘 받고 치료를 잘 받아서 어떤 마약을 투약한 범죄자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건 마약을 사용하게 되었고 중독이 된 어떤 환자 그리고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좀 바라보아야 되는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이사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조금 전에 다뤘던 이 강남 납치 사례와 관련한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경찰이 밝히기를 이 납치 사례는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계획 살인이다. 저희가 이제 계획성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계획 범죄가 맞고 동기에 대해서는 금전 목적을 이제 둔 범행이라고 진술을 했네요. 사실 뭐 아까 제가 이 브리핑 나오면 이제 뒤에서 조금 이제 백업을 하려고 얘기를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피해자 입장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가상 재산이 꽤나 많은 재산이 있다라고 나와요. 나오고 이 가족들도 어떤 가상 재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수사를 받는 과정이고 이 지금 그 납치를 했는 사람도 이 가상 재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가상 자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진법의 숫자가 정말 그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건 논외로 치고 그 투자를 해서 지금 투자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 그런 과정에서 금전적인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금전이 중요해도 사람의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전 목적으로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면 이 또한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양형 등급 중에서 굉장히 안 좋은 등급의 4등급 이상으로 좀 가서 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사전부터 그 동선도 추적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나온 속보를 보니 범행 2, 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도구까지도 준비했다라고 발언을
했군요. 아까 11시 46분에 나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예. 순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동선을 확인했다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형사정책을 만들어갈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께 혹시나 뭐 다른 일들이라도 혹시 내 생명의 신체와 위해를 가하는 협박이라든가 어떤 전화가 오면 예. 반드시 경찰에 요청하시면 경찰은 그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이 있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피해자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도 같이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국가는 언제나 피해자 편에 있어야 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스토킹도 그렇고 가정폭력도 그렇고 언제나 국가의 도움을 좀 요청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관련해서 속보가 나오면 계속해서 저희가 좀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지적을 좀 해주셨던 것이 물론 수사도 중요하고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예방까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그 사실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총리,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까지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을 했죠. 근데 사실 좀 다행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게 2019년 버닝썬 사태 때도 제가 신문 검색을 해봤더니 그때도 워딩도 똑같았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있었고요. 예.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압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이번에도 정말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작년 10월 보도를 보면 분명히 이제 이번에는 검거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치료나 재활에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신경을 써라라고 하면서 복지부가 참여하는 이제 법무처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예산 신청한 걸 보니까 내년에 치료보호 예산이 한 푼도 늘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걸 보면서 예. 아직까지 이게 잡아들이는 것은 정말 편합니다. 법으로 강제로 수사하고 뭐 감옥에 보내는 건 쉬운데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의제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약을 하냐 안 하냐는 마약이 나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지도 알고 본인과 가족의 모든 거를 파괴하는 걸 알면서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중독성이 크다라는 걸 반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 의무적으로 처벌과 반드시 치료를 같이 받도록 하는 같이 해야 되는군요. 그 의무 치료 제도가 되게 많이 발달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도 마약 치료를 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치료하는 데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고 공공치료시설 인프라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마약 중독 치료 연구비만 2조 4천억 원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그 공공의 피해가 큰 범죄이자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치료 보호 기관이라고 해도 정말로 실제로 기능하는 곳이 몇 군데 되지가 않고요. 재활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가 너무도 적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치료를 하는 의사 상담과 그리고 재활시설, 치료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치료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관련된 제도나 법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좀 걱정입니다. 그것이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과연요.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그 중독이 이제 좀 네.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치료랄 것이 이렇게 딱히 되어 치료 있는 보호 것이 기간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예컨대 중독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연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독 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뭐 네. 지식 같은 것들을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신 의료 기관에서도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일부 재활 센터도 일부 있지만 아주 뭐 규모가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뭐 그 재활센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은 뭐 치료로 보내고 싶어도 보낼 곳이 많이 없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좀 치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예. 재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네. 좀 하루빨리 마련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 선행돼야 될 것이 지금 어쨌든 경찰이 하고 있는 이 마약과의 전쟁도 잘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언제나 저희들은 형사정책 만들면 이렇게 슬라이스하게 자르는 버릇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마약이 안 들어오면 청정국이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재배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약이 딱 들어오는 루트는 딱 두 가지예요. 해외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기관입니다. 하나는 국정원이고 하나는 관세청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사람은 제로 톨러런스로 처벌해야 돼요. 하지만 치료받은 사람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인가에 관한 치료 재활 시설을 좀 만들어 주시고
마약은 생태계를 없애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마약을 하는 첫 번째 파는 사람은 첫 번째도 경제, 두 번째도 경제, 세 번째도 경제, 결국 돈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불법 수익을 어떻게 밟은 세권 밥 숟가락 하나까지 빼앗을 수 있을까? 마약청도 만들어져야 되고 범죄수사 환수처도 만들어져서 이 두 가지 기관이 제대로 있는 돈 빼앗고 네. 범죄 수익 빼앗고 이들이 했던 범죄를 어떻게 일망타진할 것인가의 각 단계별로 정확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저 모든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혜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